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방송 민심 2022에 이어갑니다. 네, 20대 대선 국민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 시각 현재 전국 14,4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실시간 투표 상황과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YTN 특별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 800만 표에 달하는 서울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서울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투표소에선 긴장되지만 또 차분한 분위기 속에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인 오전 9시까지 서울 지역 투표율 7.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인 8.1%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25개 구에서 유권자만 83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데요. 서울은 앞서 있었던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율 3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서울 시민 310만여 명이 이미 투표를 마친 건데 아직도 500만 넘는 표가 주인을 기다리는 만큼 사실상 대선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힙니다. 특히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이곳 종로구에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고 있습니다. 투표 전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요. 투표소에 오시기 전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받은 투표 안내 문자나 격리 통지서 등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투표소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하고 비닐 장갑을 착용하는데요. 본인 확인과 서명을 마치면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으면 잉크가 번지지 않게 투표지를 양옆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투표가 끝난 뒤 인증샷을 남기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금지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진을 SNS에 올리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투표지가 아닌 손등이나 비닐장갑 등에 도장을 찍고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찍는 건 허용됩니다. 손바닥을 쫙 펴거나 V 모양 등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 투표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오미크론 급증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는 저녁 6시 이후에 따로 이뤄지죠. 사전 투표 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국 투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현재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돼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8.1%로 집계됐습니다. 아직까지 오전 10시 기준의 투표율은 집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오후 1시부터는 사전 투표율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수는 4,419만 7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632만 3천여 명이 사전 투표를 통해 이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전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 규모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사전투표 과정에서 확진자 대리투표 등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확진자들도 이제는 직접 투표하도록 방침을 바꿨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6시에 마감되기 때문에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투표 시간을 분리한 건데요. 투표를 위해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할 수 있고 교통약자는 5시 반부터 가능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현장에 도착하면 보건소에서 받은 투표 안내 문자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만 한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저녁 8시 반쯤 잠정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확진자 투표 상황에 따라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새벽 1시쯤 당락의 윤곽이 드러나고 개표는 아침 6시에서 7시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표 이후 중앙선관위는 내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에서 당선인 결정문을 낭독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당선인의 지위는 곧바로 대통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4만 명 가까이 폭증하면서 34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5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자세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4만 2,446명입니다. 어제보다 무려 14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신규 환자가 30만 명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하루 2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2일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30만 명대로 폭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만 명대에서 10만 명대까지는 23일이 걸렸지만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는 12일, 2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는 7일로 점차 단축됐습니다. 이런 확산세는 방역당국의 예측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당국은 대선일인 오늘 신규 환자가 23만 명에 달하고 이달 중순 최대 35만 명 정도가 유행의 정점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5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이 있는 셈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158명으로 전날보다 28명 줄었지만 여전히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보다 80명 증가하며 1,087명을 기록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9.1%, 수도권은 55%, 비수도권은 68.8%입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는 1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하루 사이 5만 4천 명 증가한 121만 8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하는 집중관리군은 18만 5천여 명으로 현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24만 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지난 5일이었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요. 오늘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인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현재 재택 치료자가 120만 명인데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한 인원 등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후 6시를 전후에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전파 위험이 일부 커질 수는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외출로 인해 노출 전파 규모 일부가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투표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들이 방역수칙과 외출 가이드라인,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감염 확산 규모가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 이제 국민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 여야 여성 의원 3분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정의당 장혜연 의원 3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숨가쁜 요새전이 계속됐기 때문에 3분 다 굉장히 고단하실 텐데 나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오늘 결전의 날이잖아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 네.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아마 예.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그 기대도 가지고 계시고 우려도 가지고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예. 또 국민들께 긍정적인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낙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정말 뭐 열 손가락에 들어와도 아주 정말 많을 정도로 이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이슈들 가운데 가장 큰, 뭐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이슈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은혜 의원님. 표심은 결국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그 차이에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계신 세 분 다 저를 포함해서 후회 없는 선거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사전 투표율도 독보적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 새벽부터 이어진 그 투표에도 많은 분들이 이 천심, 국민의 두려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투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기적의 행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에 장혜원 의원님도 실제로 뭐 그 후보 비서실장을 맡으시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의당에게 이번 대선은 특히나 이 심상정 후보께서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국민 앞에 나오셔서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는 선거다 이런 규정을 하셨던 만큼 굉장히 남달랐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집중했었던 것은 이번 대선에서 지워져 있는 목소리들, 예.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여성들이나 다양한 분들을 찾아가고 특히나 이제 정의당이 국민적인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이 TV 토론 에서 이제 후보에게 주어진 마지막 발언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뭐 권력형 성폭력의 2차 가해 문제, 김지은 씨를 대신해서 사과를 받는다던가, 뭐 장애인 이동권 예산 문제를 촉구한다든가, 또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이제 특검 법안 발의를 이제 하기로 해주신 이 고 이해람 중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켜 드릴 수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20일간의 이제 공식 선거 열전이 그야말로 이뤄졌고 마지막 유세가 어디서 펼쳐질까 언론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 김은혜 의원님 어제 네. 마지막 유세가 시청광장이었는데 네, 뭐 이른바 원팀 유세였죠. 그렇습니다. 예. 이 시청 광장에서는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와 함께 대통령 후보 경선을 펼쳤던 분들이 나와서 손을 잡고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고요. 예.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주석 대표까지 진정한 원팀 스피릿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의 열기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월드컵 때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6.29 항쟁 때도 생각이 날 정도로 감사드렸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강남역에서 유세를 마쳤던 이유는 아무래도 2030 세대 젊은 분들, 청년의 나라가 미래가 있다라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과거에 장식물처럼 선거 때만 되면 대목에 장의 청년들을 액세서리처럼 내놨던 그런 정치가 아니라 예. 진정 청년들을 우리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공약과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선언적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기자들은 다른 것도 관심이었지만 네.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대표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어제 안철수 대표가 먼저 가서 또 인사도 건네고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더라고요. 전혀 앙금이 안 보였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분들의 또 진심이 어저께 내비쳐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홍대 젊은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김은혜 의원님 말씀 주신 게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예. 아마 이제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30 세대가 유권자 중에 3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정치나 정책의 영역에서는 사실 비중 있게 고민되고 소통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 대선 캠페인 전 과정을 거쳐서 아마 모든 당들이 좀 반성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전체 기간 중에서도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하는 예. 것에 큰 비중을 뒀었고요. 그 마지막 일정도 홍대에서 잡은 게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네. 이제 어제가 마침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030 여성들을 겨냥한 유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들을 이제 최대 캐스팅 보터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 만난 2030 여성분들은 뭐 일부러 노란 꽃다발, 또 예. 요새 뭐 프리지아라던가 예쁘게 많이 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꽃다발들 사가지고 오셔서 뭐 후보님 정말 지지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눈에 띄는 말씀은 후보님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네. 근데 2030 여성 유권자들이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또 어떤 분
분께서는 이제 심상정과 정의당이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예. 그래서 내 한 표를 당당하게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규정들이 많은데 나에게는 심상정이 있고 정의당이 있어서 비호감 대선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만큼 이 지지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후보였다. 이런 평가들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뭐 오늘 밤 늦게는 이제 내일 새벽이면 국민의 선택의 향방이 갈릴 것 같은데요. 오늘 여성 의원 세 분을 저희가 이제 특별히 모셨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로 높았는데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할까?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각 당이 아무래도 아전 인수식 예.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어떤 특정 정당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민심의 어떤 판단, 향배는 정치인들이 가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또 무게감이 있기 예. 때문에 이렇게 뭐 저희 쪽이 유리할 것이다 예단하기보다는 예. 좀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보통 사전 투표는 진보층에서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기대감이 높아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예. 사실 투표 성향, 투표율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런 뭐 성향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사전 투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과도한 기대감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많아서 아마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김은혜 의원님, 네. 그 실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정말 쉽지 않지만 높은 이 사전 투표율이 누구에게 과연 좀 더 유리하고 불리할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지난 19대 대선 때에 비해서 10%포인트 높게 사전투표율이 나왔죠. 26%에서 이번에는 36%를 넘겼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시간대로 나눠보면 현재 본 투표율은 19대에 비해서 뭐 1%포인트 정도 각각 시간대별로 낮을 수 있는데 네. 아직은 19대 본 투표율을 따라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뒤처지고 있긴 하지만 예. 그만큼 본 투표율 최종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역시 저는 이소영 의원님하고 공감합니다. 사전 투표율을 희망사항으로 저희가 분석은 할 수 있는데 과학적 추계는 어렵죠.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것 같다. 가슴속에 조금 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어떤 식으로든 투영이 된 것 같고 예.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정말 국민을 살필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고요. 예. 특히 그동안 투표율이 좀 낮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했던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우리의 정치 효능감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본투표장으로 많이 나선다면 이 또한 저희가 예.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지난 대선에 77% 정도 네. 됐는데 그보다 좀 높게 나올 걸로 기대를 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 다다익선입니다. 예, 네. 다다익선. 다다익선이 많을수록 우리한테 되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1등과 거예요? 2등의 차이가 어차피 예. 많이 날 텐데 그 1등이 저희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죠. 장혜영 의원님은 투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번에 뭐 그래도 지난 대선보다는 높겠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네. 80%를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이 예. 많으실 텐데 역대 투표율들을 보면은 80%를 넘어서는 것도 아주 무리한 일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중선관위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83%나 되시고요. 예.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 같은 종류의 선거에서 조금씩 그 전체 총 투표율이 높아지는 양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6회 지선에 비해서 7대 지선에서 사전 투표율도 높았고 총 투표율도 높았고 예. 지난 총선에서도 비슷한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7년 대선에 비해서 이번 대선도 사전 투표율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나 높기 때문에 총 투표율이 이 77% 이상으로 어쩌면 80%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저도 예. 최종 투표율은 19대 대선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아, 전망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 예. 이유는 사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후보가 있으면은 투표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번 대선은 뭐 단 수십만 표로 좌우될 결판 난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네. 그런 초박빙의 선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투표율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진영이 최대 결집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네, 의원님께서 이제 뭐 수십만 표 차로 격차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이번 사전 투표에서 큰 논란도 있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뭐 투표 관리가 부실해서 이 말썽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초기 선관위 해명도 상당히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은혜 의원님, 네. 만약에 실제 뭐 50만 또는 그거보다 더 적은 뭐 10만 이렇게 표차가 벌어졌을 때 네. 이런 문제가 향후 불복 논란으로 좀 커질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3당, 원내 정당들이 선거 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들이 우려했던 건 지난 총선 때 혹시나 부정선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그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과학적으로 아니다라는 거를 충분히 입증해야 되는데 이번에 들불에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저희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부실 관리라고 생각하죠. 네. 다만 최근에 나왔던 저희가 부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관외 투표 그 우편물을 당연히 관리실이 있는데 예. 그거를 선거 담당관의 사무실에다 옮겨놓고 CCTV를 가리고 해명이 또 이상했죠. 처음에는 우리의 회의가 노출되는 게 싫어요라고 하다가 직접 또 항의 방문도 하셨잖아요. 예, 저는 중앙선관위를 갔고요. 예. 부천에서는 나중에 해명 과정은 그 관외 투표 한번 횟수를 예. 개수를 체크해야겠다라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실수가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방해위원회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오늘 확진자도 과연 1시간 반 안에 그러니까요. 가능할까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당장 6시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지 또 지연되고 또 확진자분들 줄 서다가 투표 포기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21세기에 이게 소쿠리 투표가 말이 되냐 많은 분들이 이제 항의를 했고 민주당도 강력하게 또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비판하고 뭐 예. 항의하고 뭐 방문하고 했는데요. 지금 아마 모든 정당이 좀 황당하고 유권자분들도 좀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선관위가 이번 사전투표에서 준비 그리고 대응 이 부분이 예. 굉장히 부실했고 헌법상의 직접 선거 원칙을 사실 위반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직접 이제 기표소에 넣으라고 공직선거법에도 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 다른 사람이 받아서 넣는다거나 뭐 소쿠리와 뭐 봉투에 넣는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투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제 더 실망스러웠던 거는 저희가 2년 전에 총선을 치를 때 그때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굉장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총선을 안전하게 잘 치러냈고 예. 그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의 이제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 부분은 예. 확실히 이제 준비가 매우 미흡했고 그러니까요. 오늘 본 투표에서라도 좀 철저하게 준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예. 최대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많아지는 건 뭐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건데 준비가 미흡했다는 거는 뭐 누구도 지적할 수 있는 문제고 참정권이 침해받았다는 분들도 많아서 선거 후폭풍이 거셀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런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런 이제 투표 부실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실 관리에 선관위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뒤늦은 사과를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런 이제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헌법상의 독립 기구로서 이렇게 선거를 관장하고 있는 기구가 이렇게 국민적인 신뢰를 깨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선관위가 지금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예. 정작 이런 중요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솜방망이로 사과 몇 마디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책임을 묻는 것은 일단은 본선거를 오늘 치러지는 이 투표를 잘 치러낸 이후의 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국민적인 신뢰를 제대로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 선관위가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은 확진자분들, 격리자분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텃밭 깨기 이 단어를 꼽아봤습니다. 텃밭을 깰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몇 %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데 몇 % 정도 기대하시나요? 저희는 예. 그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후보죠. 예. 그 당시에 TK에서 21% 정도를 득표를 21%,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사실 지역 구도에 따른 이제 벽이 있는 게 사실이죠. 이제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고 모든 정당에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벽이 있는 건데 예. 그 벽이 낮아져 가고 그 구도가 완화되어 가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한 번 더 그 벽을 낮추기 위해서 TK에서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고 예. 이번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대구 경북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 고향이 경북 쪽이기도 하니까요. 네, 경북 예. 안동입니다. 그리고 예. 경북 출신의 최초의 민주당 후보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지역 구도를 조금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30% 이상 득표를 바라봅니다. 예, 30% 이상 기대한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호남을 많이 찾아서 여러 번 또 네. 구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죠. 이준석 대표도 호남을 찾아서 마지막 표심을 호소했죠. 네, 순천에서도 유세를 했었고요. 네. 역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의 호남의 몰표가 쏟아지곤 했습니다. 네. 저는 그건 국민의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전국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분들께서 당연히 했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서는 호남 동행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그동안과 달리 진정성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선거와는 좀 다른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긴 하죠. 예. 저희가 복합 쇼핑몰 공약을 내놓은 것도 더 이상 호남은 어떤 진보나 보수나 가릴 것 없이 이념으로 진영으로 전유물이 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생만을 오직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 주십사 부탁드린 거였고요. 예. 10%가 지난 19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얻었던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가 10% 초반대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넘었었죠. 네, 10%였죠.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30% 목표. 윤석열 후보가 또 손편지도 보냈는데 네네. 득표율엔 어느 정도 또 효과가 다가오고 있을지 보냈죠. 보겠습니다. 예.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볼까요? 그 심상정 후보 얘기가 나를 뽑으면 사표가 아니고 생표다. 살아있는 표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 네. 지지층이 어느 정도 어느 연령대에서 어느 지역에서 결집할 걸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의당은 원래부터 예. 어떤 이런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양당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더는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겠다. 오히려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정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특정한 진영을 지지하는 이런 종류의 지역주의는 점점 더 힘을 받기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지역주의는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양당 중심의 정치를 계속 고착화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둔 혹은 연령이나 혹은 성별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를 더 이상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정의당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울려 퍼질 수 있는 정치를 위해서 한결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대선의 변곡점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마지막 키워드로는 단일화 변수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여야 해석은 엇갈리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막판 극적인 단일화 이후에 여론조사 공표기간 금지기간이어서 그 이후의 추이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거든요. 당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단일화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대선 때마다 등장하고 논의되어 왔던 것인데 사실 그 명분과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를 지금까지 지지해 왔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누군가를 가리킨다고 해서 그분을
다 지지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설득력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단일화의 명분이 필요한 것인데 예. 사실 지금 안철수 후보를 원래 지지했던 분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왜 단일화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는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 과정의 어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결렬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쏟아냈었고 예. 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두 후보 간의 정책적인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드러낸 이후에 바로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에 단일화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당제의 꿈은 포기하지 않았고 정치 교체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제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예. 또 그 바로 다음 날 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는 그 다당제 뭐 이런 것들은 안철수 후보의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을 그으면서 이 두 후보가 무슨 명분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단일화를 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부분이 이번 선거 결과 그리고 국민의 민심에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단일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안 후보가 공동 유세에 좀 참여하지 않아서 뭐 큰 효과가 없었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후보가 마지막 유세까지 일정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부분에서는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2012년은 사실 엄밀한 단일화는 아니었죠. 네. 단일화가 결렬된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전격 사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공항에 나섰던 백팩을 메고 있던 안철수 후보의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공동 정부를 함께 표방하고 또 합의하면서 막판 선거 전까지 6번 그 대략 선거 유세까지 함께했습니다. 가치를 이어받고 바통을 함께하면서 저희가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2012년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은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했지만 그때와는 좀 저희가 궤가 다른 더 아름다운 단일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정권 교체를 바랐던 분들이 이 단일화를 보시면서 오늘 투표날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너지가 있고 또 이게 정권 교체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그만뒀을 때부터 일관되게 50% 넘게 여론조사에서 저희에게 부여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국민의 명령과 대의에 저희가 합당하게 따르기 위해서 두 후보가 했던 선택이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셨던 그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소영 의원님.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후보도 또 단일화하고 같이 유세도 했잖아요. 뭐 이른바 흑수저 연대다 이렇게도 이제 불렸는데 어떤 면에서 좀 시너지가 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네. 벌써 2월 2일에 양자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네. 양자 토론의 이유 자체도 그 경제 정책의 측면, 부동산 정책의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두 사람의 생각과 결이 좀 비슷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기 위한 그간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단일화를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두 후보가 정치 교체에 대한 공동 선언을 합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문제, 그걸 위해서 20대 대통령의 임기를 뭐 1년 단축하는 문제, 책임 총리제라거나 이런 그 국가주택정책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걸 설치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했고 그런 것들을 한 달 이상 굉장히 공개적으로 논의해 오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어떤 최종 득표율도 가장 큰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5년 전 대선에서는요 6.17%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좀 어느 수준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의 발언을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주신 지지율보다 절반 정도인 3% 정도가 저희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3배
더 받아서 10% 지지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정의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당이 아니면 좀처럼 이 정치의 영역에서 제대로 대변되고 있지 않은 노동자들, 여성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정의당이 꼭 10% 지지율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 드렸고 이게 지금 저희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목표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요. 선거 과정 중에 심상정 후보가 한번 뭐 잠적 아닌 잠적을 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보 정치의 소명 의식을 반드시 지키겠다 또 이런 각오도 밝혔는데 네. 그 이후에 정의당 내부 분위기가 또 많이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도 예. 모두가 사실 선거를 열심히 하고는 있죠. 그런데 때로는 부재가 존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 정의당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허전하고 또 기울어진 정치일까라고 하는 마음을 국민들께서도 느끼고 또 저희 당원들, 당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도 굉장히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이 마지막에 후회 없이 승부 치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 대선에 선거에 전면에 서서 노력해 주신 3명의 여성 의원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김은혜 의원님. 네. 국민의힘 지금 선거를 보면 정말 변곡점이 많았잖아요. 이준석 대표와의 극적 화해도 있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뭐 결별 아닌 결별도 있었고요. 여러 변곡점이 있었는데 김은혜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대선 종착역에 왔는데 어떤 장면이 지금 기억에 가장 남으시나요? 너무 많네요. 예. 저희가 이제 각각 여기 세 분의 예. 의원분들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쟁터의 최전선에 소총을 든 의병 혹은 이병처럼 뛰으셨던 분들이라 저만 이렇게 딱 한 군데 찍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말씀하신 그 1월 6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예. 이준석 대표와 다시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께 포용하기 위해 다가섰던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은 이제 물 건너갔나 생각했던 야권 단일화에 네. 저희가 극적으로 타협을 하고 성과를 이뤄냈던 것. 저는 사실 마지막 하나는 선관위 해체입니다. 선관위 해체했던 그 저희 12월 말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선대위 해체. 그렇죠. 네, 선대위 예. 해체죠. 선거가 끝나니까 제가 이제 긴장이 풀어지는군요. 예. 선대위 해체 때는 창조적 파괴라고 느낄 만큼 모든 걸 던졌거든요. 그래서 당사 안에 이 종이 한 장이 낙엽처럼 뒹굴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북적북적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때의 파괴가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함께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뭐 국민의힘에 못지않게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예. 현재 진행형인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특정 장면보다는 이번 대선이 정말 길었어요. 그 19대 대선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확정되고 대선 투표일까지 37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 확정된 게 10월 10일이었는데 그거보다 한 5배 정도 기간이 길었습니다. 150일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정말 그 홍대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감정과 어떤 생각들이 밀려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어제 청계광장에서 그 홍대 가기 전에 직전 유세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눈물을 보였어요. 네. 예. 청중들 앞에서. 예. 그래서 왜 눈물이 나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국민들이 어떤 우리 국가적인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좀 뜨거운 염원도 느껴지고 역사적인 책무와 무게감도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그런 마음이었고 아마 바로 어제여서 그런지 그 장면, 그 이재명 후보가 눈물 흘리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제 정말 선거가 막바지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 운동을 진행하시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으셨거나 아니면 이것만큼은 좀 말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을 공격하는 대선이다. 이렇게 느끼는 유권자분들이 많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여성을 공격하는 대선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마지막에는 그래도 여성을 인정하고 여성을 심지어 공략하는 대선으로 끝나서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선거가 됐다는 점이고요. 그 가장 이제 극적인 장면이 역시 TV 토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이제 때 아닌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에 예. 대한 이제 질문이 오가는 장면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오늘로써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정해지지만 또 다른 정치가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접전 양상, 양당 중심의 접전 양상으로 펼쳐진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과연 이런 과열되어 있는, 분열되어 있는 이 목소리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걱정이 되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진짜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가진 모든 힘을 다 밀어붙이고 쓰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의 얘기를 경청하고 약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예. 삼가는 정치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혜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되든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게 되는 건데요. 네.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섭섭하실 테니까 유권자분들께 30초씩 한마디씩 하실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네, 국민들의 팍팍한 삶과 더 나아져야 하는 내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민심, 현명한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김은혜 의원님. 예, 뭐 정치 신인이었죠. 윤석열 후보가 8개월 된 그 영선의 정치 신인을 이 장으로 불러주신 건 그래도 국민들께서 정치에 갖고 있는 낡고 부패한 이미지에 대한 일소를 부탁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여기는 상당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에게 숨 쉴 수 있는 더 나은 삶, 아이들에 대한 더 나은 미래를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 면에서 함께 잘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 투표를 앞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반대 투표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소신 투표의 의미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얼마나 다양한 가치가 대변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선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소신 투표야말로 여러분께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어주시는 소중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희망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 선택이 어느 방향이든 민심은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죠. 오늘 고단하고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세 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정의당 장혜원 의원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대선 결전의 날이 밝았죠.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질 다음 대통령이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 마지막까지 영혼을 다해서 국민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청와대가 보이는 YTN 광화문 스튜디오 연결해서 이번 대선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광렬 앵커 전해주시죠. 네, 말씀대로 이 푸른 지붕에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현장 스튜디오에서 대선 관련 소식 정치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권 기자, 오전에는 사실 정말 날씨 추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콧물이 나올 정도고 실제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해도 나고 뭐 영화 대사를 빌려보면 참 투표하기 딱 좋은 날씨가 점점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자, 권 기자 투표하셨습니까?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선이어서 예. 너무 바빠서 아직 투표를 못 했는데요. 네. 투표용지 한 장의 가치를 환산하면 6천만 원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 방송 끝나고 반드시 저도 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6천만 원 포기하면 안 되죠. 저도 아직인데 이제 투표를 저도 퇴근하고 하려고 합니다.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는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가 가능하니까 꼭 소중한 한 표 행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먼저 여야 후보들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어젯밤으로 끝났는데 여야 후보들 어떻게 지금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금은 자택에서 머물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오늘 오전에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22일간 후보들은 전국 팔도를 누비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걸 다 바친 만큼 오늘 하루만큼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저녁까지 별다른 일정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투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정의 당사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출구조사를 시청합니다. 네, 뭐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할 일을 다 하고 지금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순간일 텐데, 자, 요즘 SNS 통해서 뭐 활발하게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대선 투표에 맞아서 후보들도 직접 이제 투표 참여해달라 이런 독려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아침 SNS 올렸는데요. 수백, 수천 표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아직도 3표가 부족하다. 투표해야 이긴다고 마지막까지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오늘 아침 SNS를 통해서 국민의 과분한 성원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정권 교체는 오직 투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투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젯밤 SNS 메시지를 통해서 소신을 지키는 게 새정치고 가치를 지키는 게 진보라며 여러분의 소신에 투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호소했습니다. 네, 지난 4일과 5일 진행됐었던 사전투표, 뭐 역대 최고 이제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참 출구조사 결과가 이번에 좀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 당선자 윤곽 언제쯤 좀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네, 일단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가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90분 동안 진행돼서 개표도 그만큼 늦춰집니다. 전국 개표소는 251곳인데 각 지역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사전투표함은 본투표 마감 시한인 저녁 7시 반쯤에 개표소로 옮겨지고 본투표함은 역시 그보다 좀 더 늦게 열리겠죠? 예. 이에 따라서 대략 저녁 8시쯤부터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접전 양상이었던 2012년 대선을 다시 떠올려 보면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돼서 3시간 정도 지나서 당선 유력이 가려졌거든요. 이번 대선은 워낙 초급전이어서 이 개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더라도 내일 새벽 1시쯤은 돼야 당선자 윤곽이 가려질 거다. 선관위는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뭐 개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겠고, 자, 이번 대선 뭐 네 글자로 저는 줄여보자면 이런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네거티브. 이렇게 네 글자인데, 자, 정치 교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 참 뭐 사생결단에 가까운 대결이 이루어지면서 이번 대선 어느 때보다 참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달갑지 않은 평가가 나온 데는 양강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루어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몸통이라고 비판하는 거친 설전이 거듭되면서 눈살을 찌푸렸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로 5,500억 이상을 환수하는 등 악전고투를 이어왔고, 윤석열 후보가 사업자금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해서 대장동 특혜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일당이 배당금 6,400억 등 천문학적 이득을 챙긴 건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후보는 대장동 특검 문제를 두고 마지막 TV토론에서 험악한 감정 싸움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박 기자, 이번 대선에서는 또 유례 없이 배우자 의혹까지 더해져서 유권자들이 좀 당혹스러웠죠?
네, 배우자 리스크란 말이 나왔는데 사실 22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배우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사전 투표를 했는데 나홀로 투표를 했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과잉 의전 그리고 경기도청 법인카드 이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또 윤석열 이제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허위 이력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데요. 모두 사과 기자회견을 열 정도였죠. 관련 녹취 들어보시죠.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보통은 뭐 후보자 친근하고 다정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하는데 이번 대선의 나홀로 유세 정말 뭐 이번 대선만의 진풍경으로 좀 남게 됐고요. 자, 반면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를 보면 배우자 논란에선 좀 유일하게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대선에서 중간에 일정을 중단하는 일도 있었고 상당히 부침도 겪기도 했어요. 네. 심상정 후보는 두 후보와 달리 지난 4일 배우자 이승배 씨와 함께 사전 투표를 하면서 네거티브 공방에서는 한 발짝 비켜선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 지지율 고전을 거듭해서 한때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후보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심기일전하고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또 자신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걸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저와 정의당 국민들의 재신임을 구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진보 후보로는 가장 높은 6%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 기자, 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에선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서 투표일이 임박할수록 오히려 여론 추이를 짐작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이 여도 야도 판세 해석 제각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련 법령에 명시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 3일부터 여론조사를 알리는 게 이제 금지가 됐어요. 그런데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 뭐 받은 글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누가 누굴 어느 정도 이긴다 이런 글이 돌기도 했습니다. 주로 뭐 어느 정당의 산하연구원에서 진행을 해봤더니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됐는데, 물론 이게 뭐 이른바 카더라 통신인 만큼 주의해서 받아들여야겠죠. 뭐 이런 가운데 여야 주요 빅스피커들의 이제 분석도 본투표 직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내용을 보면 여권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뭐 지상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민주당의 1%포인트 승리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표는 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는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후보들은 알기 때문에 후보들의 얼굴 표정이나 말투, 동작을 보면 뭐 짐작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를 기반으로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언급에 대해서 또 우상호 민주당 선대본부장 그리고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은 조금 더 격차가 있다. 뭐 1.5에서 3%포인트 정도를 얘기를 했고요. 자, 반면에 국민의힘은 좀 더 격차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국민의힘이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나게 승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측은 뭐 백중 열세에서 골든크로스에 접어들었다,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 같다 하면서 이 지지층에 더 많은 투표를 독려한다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잘하면 두 자릿수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뭐 대세론을 장악했다 이런 논리로 뭐 전략은 여야가 조금씩 다르지만 두 당 모두 지지층 결집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현장 스튜디오에서 권민석 기자와 함께 대선 관련 내용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는 2시간쯤 뒤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이번엔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 각 지역의 명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명소 사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산의 봄이었습니다. 오늘 민주주의 꽃도 활짝 필까요? 서울 투표율 11.4%입니다.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사는 경기입니다. 각양각색의 민심들이 숨어 있죠. 투표율 13.5%입니다. 대한민국, 올해는 다시 날 수 있겠죠. 인천 투표율 11.7%입니다. 아직 안개 속이지만 오늘 밤에 숨겨진 민심이 드러납니다. 강원의 투표율 12.2%입니다. 빨강과 파랑이 이어진 달이 우리 정치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투표율 12%입니다. 동떨어진 바위섬 두 개가 꼭 여당과 야당 같습니다. 여야 그대로일까요? 충남 투표율 12.6%입니다.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각 충북 투표율 13.9%입니다. 대통령의 기록은 역사가 됩니다. 역사의 바통 이어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세종의 투표율 10.4%입니다. 얼어붙었던 부산항도 이제 녹고 있습니다. 곧 활기가 돌겠죠? 부산 투표율 12.7%. 아직 굳히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어서 투표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투표율 12.1%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묵묵히 길을 밝히는 등대, 이런 듬직한 사람 어디 없을까요? 경남 투표율은 12.3%입니다. 간절한 민심,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대구의 투표율 14.4%입니다. 독도 주민 여러분 투표하셨을까요? 안 하면 바로 티납니다. 경북 투표율은요 14%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성지입니다. 광주의 굳건한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광주 9.3%입니다. 차는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셔야 참맛을 안다고 하죠. 투표함도 그렇습니다. 전남 투표율은 9.9%입니다.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전북의 투표율 10.8%입니다. 깊은 바다와 높은 화산을 품은 제주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제주 투표율은 12.9%입니다. 네, 저희 YTN 직원들도 투표를 했습니다.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12.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대통령들은 대부분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적으로 성장해왔죠. 특히 서울 종로 당선은 단번에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정치 1번지 종로를 거쳐간 대통령은 누가 있을까요? 유다원 앵커가 가상 청와대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을 앞 복도입니다. 역대 대통령 11명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임기를 마치게 되면 모두 12명이 됩니다.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이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법조인은 문 대통령을 포함해 2명이었습니다. 군인이 3명이었고요. 그리고 사업가와 관료가 각각 1명씩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직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인입니다. 물론 앞서 소개한 전 대통령들 가운데도 정치에 입문한 뒤 당선된 경우가 있었지만 일찌감치 정치에 몸을 던진 이들이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치인 출신은 물론 전직 대통령 대부분 국회 입성 경험이 있습니다. 전 대통령들의 국회의원 선수를 한눈에 보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9선으로 역대 최다선 기록을 유지하고 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6선으로 뒤를 잇습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영선 대통령은 단 3명뿐입니다. 전체 평균 국회의원 당선 횟수는 2.5선이네요.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서도 특별한 지역구가 있죠. 네, 바로 서울 종로입니다. 종로는 당선이 되면 단번에 거물급 정치인으로 클 수 있는 정치 1번지로 불려왔습니다. 종로에서 배지를 달았던 전 대통령은 3명이나 됩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3번이나 당선이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번 당선됐지만 사퇴를 했죠. 그 자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는 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로 오늘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정치 1번지에서 여당 후보 없이 치러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종로에서 당선된 후보, 혹시 5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가상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번 20대 대선은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는 만 18세 청소년 등 10대 유권자 표심이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9년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낮아진 뒤에 치러지는 첫 대통령 선거. 이번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고3 학생 등 만 18세 유권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만 18세와 만 19세 인구는 각각 49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첫 대선 투표를 하게 될 10대 유권자는 모두 98만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이 98만 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요. 과거 선거 결과를 좀 볼까요?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를 기록했던 지난 15대 대선, 단 39만 표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인 16대 대선에서도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표 차이는 57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접전으로 평가되는 지난 18대 대선도 108만 표 차이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10대 유권자들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10대 유권자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10대들의 투표율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 67.4%와 68%를 기록하면서 전체 평균 투표율 66.2%를 웃돌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도 10대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아예 고등학생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선대위 출범식 같은 중요 행사 때 연설주자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 새내기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충청의 민심이 큰 관심을 받죠.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까요? 이은솔 앵커가 분석해드립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줘 결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캐스팅 보트라고 합니다. 지역주의 성향이 이어져 온 우리의 선거 역사에서 주로 충청도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따른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장 최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시죠. 네, 충청권의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의석은 민주당이 20석, 미래통합당이 8석을 가져갔습니다. 정당별 전체 국회의원 비율과 흡사한 모습인데요. 절묘한 균형을 보인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해 촉각을 세워왔고 아예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다릅니다. 충북 음성 출신인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대표적인 지역연고 대선 후보로 꼽혔지만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했습니다. 유력한 지역연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은 가족의 연고까지 끌어오며 충청 지역 공략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양강 가운데 하나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아버지의 고향임을 강조하고 나서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인이 충청인이라며 충북의 사위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어느 쪽 하나 섣부른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충청인들의 선택에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결전의 날인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초박빙 판세 속에 수천 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본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아직도 3표가 부족하다며 투표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설득을 하고 투표하도록 애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표하면 되고 또 투표해야 이긴다며 오늘 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민의 과분한 성원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투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소중한 한 표 행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윤 후보는 SNS를 통해 어제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며 투표를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임을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국민이 투표로 심판한다면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해 내일의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덜 나쁜 사람을 뽑는 선거는 피해야 한다며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소신 투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 대표는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거대 양당 후보 중에 차악을 택하다간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해 세상을 바꿔왔다며 소신 투표로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 내내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죠. 후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 막말이 오가면서 거친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황보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지난 2월 대선 기간 이어진 네거티브 공방은 마지막 TV 토론에서 거친 신경전으로 요약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핵심 인물들의 녹취록과 검찰 진술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아전인수식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진짜 원통이 엉뚱한 사람 잡아놓고 적반하장, 이런 걸 후안무치라고 해요, 그죠?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더라고, 색깔 변하는 거 보니까. 이 8,500억 김만배 일당 몇 사람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많은 공범들이 갈라먹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각 당 지도부와 선대위도 가세해 상대 후보의 인격과 능력을 깎아내렸습니다. 어디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주 맥주 폭탄주 먹을 때 막 신이 나가지고 눈이 반짝반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의 경제 문제 물으면 몰라요. 아몰라입니다. 소고기를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소도둑 아닙니까 여러분? 소탕 대신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 자리에 잃는다 소리가 우스갯소리로 등장하는 게 지금의 선거입니다. 후보 배우자들이 각각 허위 이력과 주가 조작 가담, 과잉 의전과 공금 유용 의혹에 휩싸여 차례로 대국민 사과 회견을 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후 양강 후보 배우자들이 사라진 선거판에서는 마지막까지 부동시와 장모 땅 투기 의혹, 대장동 추가 녹취와 문건 보따리의 주술 공방까지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정당성 없는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더더욱 지금 이 사태질이 5년 내내 더 극단적인 진흙탕 정치로 치달을 겁니다, 여러분. 여야가 진흙탕에 나뒹군 20대 대선. 국민은 더 좋은 대통령보다 덜 나쁜 대통령을 고심하고 희망보다 실망을 먼저 본 씁쓸한 선거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5년 단위의 대통령 선거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죠. 지난 10년 동안 민심은 어떻게 변했고 또 어떻게 변할까요? 김정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지도는 10년 전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90곳에서 승리를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1곳에서 승리해서 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5년 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 결과도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175곳에서 이겼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75곳에서 1위를 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파란색 지역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년 사이 민심의 변화를 좀 자세히 볼까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민심이 바뀐 곳입니다. 모두 87곳에서 국민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마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12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밀어줬지만 2017년엔 문재인 대통령으로 돌아선 지역 총 87곳입니다. 반대로 2012년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선택했지만 2017년엔 홍준표 후보에게 마음을 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5년 사이 나타난 민심의 변화는 정권에 대한 평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오늘 투표가 끝나면 이 지도에도 하나 둘 색깔이 칠해지게 될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민심이 달라졌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저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을 치른 여야 대선 후보들, 이제 국민의 선택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마지막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막판 동력 경쟁에 나섰는데요. 각 당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상황실에 나가 있는 송재인 기자. 네, 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상황실에는 지금 엄윤주 기자가 나가 있죠?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입니다. 끝으로 정현우 기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상황실이죠. 네, 정의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이재명 후보 측 상황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2시간 전 문을 연 이곳 민주당 상황실에도 당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하나 둘 늘어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여의도 당사보다 넓은 이곳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 대규모 상황실을 차렸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앞서 사전투표 때 참여했던 만큼 오늘은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성남 자택에서 투표와 개표를 지켜봅니다. 개표 결과 확실한 윤곽이 나올 때쯤, 그러니까 밤 늦게에서야 이곳 상황실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후보의 사전투표에 동행하지 않았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후 4시쯤 자택 근처 투표소에서 비공개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저녁 7시부터 이곳 개표 상황실에 집결해서 개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인데요.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물론 당 역시 마지막 한 표를 독려하는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투표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자며 오늘 밤 20대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밝혔고, 지도부 역시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이 통합과 연대, 협력의 정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1.5%포인트 격차로 신승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 표라도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속 진행되는 초유의 대선인 만큼 최대 변수인 수도권의 중도, 부동층 표심과 함께 최종 투표율 역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 박빙 속 이 후보의 열세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왔던 만큼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윤 후보 측 상황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 개표 상황실을 차렸습니다. 이곳에서 각 언론사 방송을 통해 투표와 또 개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데 지금은 막바지 점검과 준비가 한창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젯밤 11시까지 막판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사전투표 첫날 부산에서 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 공개 일정 없이 자택에서 머물며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개표가 이뤄진 뒤 자정쯤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투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며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도 각자 지역구로 가 투표 독려에 나섰는데 저녁 7시부터는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포함한 지도부들이 속속 모일 계획입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측은 10%포인트 이상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권교체 열망이 뜨겁다는 게 투표율에서부터 반영됐다는 건데요. 열세 지역인 호남에서도 득표율 30%를 목표로 두는 등 당선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보수 텃밭 표심이 몰려있는 영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던 만큼 본투표 참여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도 어제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적인 표심몰이에 나서며 1등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 있게 꼭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벌인 대대적인 피날레 유세에서는 안철수 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원팀을 이루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이번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의당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정의당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도 계속해서 취재진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개표 방송을 보기 전인 오후 7시쯤에 이곳을 방문하면서 갈수록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 후보는 앞서 오전 9시 반쯤에 고 노회찬 후보의 묘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노 전 의원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막판 다짐과 함께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건데요. 이후 심 후보는 경기 고양시 자택으로 돌아가 투표 상황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여영국 대표 역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 후보 중 차악을 고르다간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될 거라며 심 후보에 대한 소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심 후보가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쓴 점을 부각하면서 제3의 선택지로 자신에 대한 과감한 선택을 요청했던 걸 상기시킨 겁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6%대 득표율을 기록한 심 후보는 이번엔 다당제를 향한 국민 열망이 더욱 뜨겁게 느껴진다며 그 이상의 결과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유세에선 서울 대학가를 집중 공략하면서 청년과 여성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청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 게 바로 오랜 양당 정치라며 거대 양당 틈바구니 유일한 대안은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본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했던 만큼 대표적인 지지층 가운데 하나인 여성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후 심 후보 측 역시 다른 후보들처럼 전국 투표 현황을 지켜보면서 긴장 속에 국민의 선택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모두 오늘 오후 긴장 속의 개표 상황 지켜보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여야 당사 개표 상황실 분위기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송재인, 엄윤주, 정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보통 사람 노태우 민주화합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병들은 이 한국병을 고쳐야만 합니다. 장관, 청와대 비서 이래가지고 이 경제를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뜻이 국정에 과감없이 반영되고 그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민주권 국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를 살려서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러분의 행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이게 나라냐 이렇게 단식하시겠습니까? 촛불혁명 완성하는 정권교체 누굽니까? Ready. 네, 민심연구소입니다. YTN 미디어홀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현재 투표에 참여해주고 계신지 지금까지의 투표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투표장으로 향한 시민들이 저희 YTN에 보내주신 사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손에 투표 도장을 빨갛게 꾹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의 사진 굉장히 좀 많고요. 나는 여기서 투표했다. 사전 투표소를 인증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투표장으로 향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몸소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확실한 표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밝은 표정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진 속의 밝은 표정만으로는 어느 분이 또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이 표심의 속내가 가늠이 잘 되질 않는데요. 민심은 어렵고 또 때론 매섭다고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아마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 이렇게 민심이 하나하나 모여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각 민심 충전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전국 250개 지역에서 민심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습니다. 민심 충전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오전 11시 현재 시각 기준 16%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는 아직 사전 투표율이 합산되기 전의 수치라는 점을 미리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구 지역이네요. 18.7%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2.7%포인트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곳은요. 광주입니다. 광주 지역 현재 투표율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지금 3%포인트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구와 광주 두 지역의 유권자들이 역대 대선에서 어느 당에 또 어느 후보를 지지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대구 지역부터 보시죠. 지금 대구 지역 18.7%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동그라미의 색깔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은 지금의 야권 지지색, 그리고 파란색은 지금의 여권 지지색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4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계속해서 지금의 야권 지지색, 국민의힘 지지를 보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4대 대선 때 보시면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15대 대선 때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그리고 16대 대선 때도 이회창 후보를 계속해서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7대 대선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요. 그리고 19대 대선 때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을 계속해서 드러냈던 대구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투표율이 가장 낮은 광주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지역 현재 투표율 13%인데요. 광주 지역은 대구 지역과는 반대로 진보 성향의 지지색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14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모두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14대 대선 때는 당시 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었고요. 그리고 15대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 16대 대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17대 대선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었고요. 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그리고 19대 대선 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두 지역의 지지 성향이 이번 대선에서는 바뀔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투표율이 얼마나 늘었는지 과거 대통령 선거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 16%를 기록하고 있었죠. 자,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5년 전인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 11시 기준으로 19.4%였습니다. 지금 오늘 16%보다 3.4%포인트가 19대 대선이 더 높았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29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였습니다. 때문에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보통의 경우에는 투표 종료 시각이 저녁 6시니까 2시간이 더 길었던 거죠. 자, 오늘 선거 공식적인 투표 종료 시각은 저녁 7시 반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와 무관한 분들은 저녁 6시까지 투표소로 꼭 향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녁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던 18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8대 대선의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 26.4%였습니다. 역시 오늘의 투표율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0.4%포인트 오늘 대선의 투표율이 더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대별 투표율 추세를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전 11시 기준 현재 16%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9대 대선 투표율과 그리고 18대 대선 투표율 함께 그래프로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19대 대선 투표율이 연보라색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투표율이 회색 그래프가 18대 대선을 나타내는데요. 먼저 5년 전에 치러진 19대 대선 선거의 11시 현재 투표율이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19.4%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는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투표 시간이 2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저녁 8시 기준 최종 투표율 77.2%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18대 대선 회색 그래프 한번 살펴볼까요? 11시 투표율 26.4%였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19대 대선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였죠. 꾸준히 투표율이 증가하면서 투표가 종료된 저녁 6시였습니다. 6시 최종 투표율은 75.8% 기록했습니다. 19대 대선 77.2%보다는 다소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자, 이 두 그래프, 18대, 19대 대선 그래프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자면 19대 대선 연보라색 그래프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이 사전투표 때문입니다. 이 사전투표제가 지난 2013년 1월에 도입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적용된 건 지난 19대 대선 한 번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전투표율을 합산하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이 연보라색 그래프가 급격하게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 36.9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잠시 후 오후 1시에 투표율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지난 대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시도별 투표율의 변화가 가장 큰 곳 혹은 가장 작은 곳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전국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감소한 것으로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적게 감소한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적게 감소한 곳은 울산 지역입니다. 울산 지역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5%포인트 더 적은 모습을 기록을 했고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을 보겠는데요.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바로 전북 지역이었습니다. 투표율이 지금 가장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마이너스 6.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두 지역, 울산과 전북 지역의 투표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의 투표율은 16.4%고요. 그리고 전북 지역의 투표율은 13.8%입니다. 울산 지역은 현재 전국 투표율보다 조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 지역의 투표율은 지금 16%보다 2.2%포인트 정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지역 역대 대선 선택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투표율 가장 적게 감소한 곳 울산입니다. 16.4%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색깔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대 대선 때는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 있죠. 당시에는 울산이 광역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15대 대선부터 보겠습니다. 15대 대선부터 18대 대선, 지지난 대선까지 빨간색 동그라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지지를 보였고요. 하지만 지난 19대 대선 때 그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진보 성향의 지지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자, 이어서 전북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율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인데요. 서둘러서 좀 투표장에 향해야 할 지역입니다. 지난 14대 대선부터 19대 대선 같은 색깔을 보이고 있죠.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진보 성향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전북 지역의 투표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투표율과 과거 대선에서의 선택들을 살펴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투표율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에서 이 시각 투표율 살펴봤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경북 울진 산불은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헬기 82대를 투입해서 진화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울진 산불 진화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진화율이 70%까지는 올라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진화율은 65% 정도였는데요. 야간 진화 작업이 성과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 기준 진화율은 70%까지 올랐습니다. 화세, 그러니까 불의 기세가 강한 곳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도 헬기 82대와 진화 인력 3,900여 명을 투입해 불의 기세를 꺾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산불 영향구역이 워낙 넓어서 완전 진화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밤사이에 울진과 삼척 경계 지역에 있는 응봉산 주변에 불이 더 확산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해 지상진화대가 걸어서 진입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밤사이 산불이 퍼지면서 산불 영향구역은 울진 139헥타르, 삼척 111헥타르 등 250헥타르가 늘어난 18,671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축구장으로 따지면 25,200개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산불을 잡아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우선 응봉산 지역에 헬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화세를 꺾는다는 방침입니다. 또 어제 소나무 일부가 타들어간 소광리 금강손 군락지에는 지상진화대와 헬기를 동시에 투입해 방어합니다. 이외에 다른 지역은 지상진화대를 중심으로 불을 끄고 또 잔불 정리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민은 삼척 지역에서 100여 명이 늘어나면서 울진과 삼척에서 420여 명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재민이 생활하고 있는
울진 국민체육센터 등에서 거주지 투표소까지 버스를 운행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 산불 진화 지휘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14만 명 가까이 폭증하면서 34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158명,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환자가 30만 명대를 기록했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4만 2,446명입니다. 어제보다 무려 14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신규 환자가 30만 명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하루 2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2일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30만 명대로 폭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애초 대선일인 오늘 신규 환자가 23만 명에 달하고 이달 중순 35만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었는데요. 확산세가 예측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5일 400만 명을 넘은 지 나흘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이 있는 셈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158명, 위중증 환자는 80명 늘어난 1087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9.1%, 수도권은 55%, 비수도권은 68.8%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하루 사이 5만 4천 명 증가해 128만 8천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하는 집중관리군은 18만 5천여 명으로 현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24만 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난 5일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인 5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환자 121만 명 가운데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표소를 찾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후 6시를 전후에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전파 위험이 일부 커질 수는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국은 확진자 외출로 인해 노출 전파 규모 일부가 커질 수도 있지만 투표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가 방역수칙과 외출 가이드라인,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감염 확산 규모가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 양측 합의에 의한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5개 도시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민간인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잠시 멈춘 사이 민간인들의 긴 탈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수도 키이우 인근 이르핀에서도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우는 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 위태롭게 다리를 건넙니다. Ходим, еле-еле идет. Ну, стараемся, спасибо, хорошо, что хоть переправились. Спасибо, Евбах. 키이우에서 약 300km 떨어진 도시 수미에서도 민간인 대피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키이우와 수미, 마리오폴 등 5개 도시에 인도적 통로를 개설한다며 임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В целях безопасной эвакуации мирных граждан из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сегодня с 10 часов моск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вводится режим тишины и открываются гуманитарные коридоры из Киева, Чернигова, Сум, Харькова и Мариуполя.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미 지역 위주로 대피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임시 휴전 상태로 러시아의 포격이 계속되며 사상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미에서는 대피 전날 밤 아파트 포격으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I'm deeply concerned about civilians trapped in active hostilities in numerous areas, and I urge all parties to take effective action to enable all civilians, including those in situations of vulnerability, to safely leave areas affected by conflict. 이번 러시아의 인도적 통로 개방이 언제까지 계속될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 때처럼 민간인을 탈출시킨 뒤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러시아군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각 8일 성명을 통해 체르노빌 원전 내 방사성 물질이 잘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는 원격 모니터링 장비의 통신 연결이 끊겼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원전 내 방사성 물질이 제 위치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가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피치는 현지 시각 8일 러시아의 장기 신용 등급을 B에서 C로 6단계 강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6일 사이에 피치의 신용 등급에서 12단계나 떨어지게 됐습니다. 북한 매체가 우리 군의 미사일 부대 확대 개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외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오늘 육군과 공군의 미사일 부대 개편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거론하며 우리와 군사적으로 맞서보겠다는 대결 가도에 뚜렷한 발로며 그 대결 광기가 위험 개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서들인 오늘은 4월 상순의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서울의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러 있지만 한낮에는 15도까지 껑충 오르겠고요. 대구는 18도, 광주는 무려 19도로 남부지방은 기온이 20도 가까이 치솟으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하면서 공기는 탁합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길 꼭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전국으로 건조특보가 계속 확대 발효되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겠고 오전까지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5도, 춘천 16도, 대구 18도로 따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전국에 메마름을 적셔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전 11시 현재 전국 투표율 16%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투표와 개표 상황 YTN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특별방송 대선 2022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